최근 입막음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검찰이 오는 화요일 자신을 체포할 것이라며 지지층에게 항의 시위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지난 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를 연상시켜 미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렌트비와 물가 상승으로 뉴욕시를 피해 인근 뉴저지로 넘어오면서 생긴 결과로 뉴저지의 저지시티와 버겐 카운티 등 북부 뉴저지의 임대 수요가 맨해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와이오밍주가 전국 최초로 낙태약을 불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골자로 하는 한국의 노동법 개정안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CNN 방송이 이에 대해 보도하며 한국의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소매점들의 손실액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공급망 붕괴나 구인난의 원인보다 절도범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최근 절도범들은 통제가 불가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뉴욕시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급증하자 뉴욕시 의회가 안전 관련 조례안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에릭 아담스 시장이 최종 서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시가 잇따른 총격 사건으로 또다시 심야 시간에 통금 명령을 발동시켰습니다. 주민들은 봄방학마다 몰려드는 학생들과 그로 인한 사건들로 지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검찰이 곧 자신을 체포할 것이라며 지지층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그의 이번 메시지는 지난 2021년 1월 6일 대선 패배 직후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지지자 수천 명에게 의회 난입을 부추겼을 때를 연상시키고 있어 미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측이 포르노 배우에게 성관계 사실 입막음용으로 회사 돈 약 13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검찰이 오는 21일 자신을 체포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지지층에게 항의하고 우리나라를 되찾자라고 게시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데도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동화를 가지고 나를 체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욕 맨해튼 지검이 부패한 데다 고도로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은 체포 계획을 통보받지 않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글을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만큼 기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가 정말로 이뤄진다면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기소가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최초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미 언론들은 지지자에게 행동을 촉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대선 패배 직후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지난 2021년 1월 6일 지지자 수천 명에게 의회 난입을 부추겼을 때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 공식 발표 전 선수를 쳐서 지지층의 분노를 부추기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CNN은 뉴욕 경찰청은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매일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친트럼프 세력으로 분류되는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이날 트위터 글에서 검찰이 정부 예산을 선거 개입 목적의 정치적 기소에 사용하는 게 아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부 뉴저지의 임대 수요가 맨해튼보다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증하는 렌트비와 물가 상승으로 뉴욕시를 피해
인근 뉴저지의 호보큰과 저지시티, 버긴 카운티 등의 집을 얻으려는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 사이트 렌트카페가 최근 발표한 전미 임대 수요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북부 뉴저지가 총 점수 115점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임대 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임대 수요 경쟁력은 지역별 평균 공실률, 잠재 고객 수요, 임대주택 재계약률 등이 점수로 환산돼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가 112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은 임대 수요 경쟁력에서 86점을 보여 14위에 이름을 올렸고 맨하탄은 67점으로 28위에 머물렀습니다. 조사를 시행한 렌트카페 측은 북부 뉴저지는 임차인의 유입 증가로 아파트와 주택 시장 점유율이 97%에 육박하며 전미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장소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지역 렌트 갱신율은 72.2%로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호버큰 지역은 입주 열기는 뜨겁지만 주택 공급은 제한적이어서 맨하탄보다 임대인 경쟁력이 2배 이상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맨하탄의 임대 시장은 임차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64%가 임대를 갱신하고 있으며 평균 주택 입주율은 95%이고 경쟁 세입자는 평균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루클린의 경우 96% 주택 입주율을 보이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임대를 갱신하는 세입자도 65%에 이르고 있고 아파트 한 개당 경쟁 세입자는 평균 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부동산 정보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이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월 기준 맨하탄 평균 렌트비는 $5,200에 육박한 $5,186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으며 전달에 비해 0.9%가 상승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5.7%가 올랐습니다. 맨하탄 임대료 고공행진에 따라 퀸즈와 브루클린의 렌트비 역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낙태권과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와이오밍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낙태약을 불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AFP 통신,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마크 고든 와이오밍 주지사는 낙태약 사용이나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낙태약에 관한 처방, 조제, 배포, 판매 또는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6개월과 $9,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피임 약은 금지 약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연적인 유산을 치료해야 하는 경우에도 낙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낙태권과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는 지난 15일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시판 승인을 철회해달라는 소송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임신 첫 10주간 낙태를 위해 복용하는 약으로 식품의약국이 지난 2000년 승인한 의약품으로 병원과 일부 지정약국 등에서 처방전을 받고 판매됐습니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낙태 옹호론자들은 법안 결정에 따라 FDA 승인 철회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트마워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15개 주에서 낙태약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주는 의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는 낙태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몇몇 주는 우편물을 통한 낙태약 발송이 금지됐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주 최장 69시간 근로를 골자로 하는 한국의 노동법 개정안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CNN 방송이 이 내용을 별도의 기사로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은 한국 정부가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기업 집단의 압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늘리는 데 지지를 표했지만 젊은 세대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고 진단했습니다. CNN은 동아시아 경제 강국인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노동시간에 직면해 있으며 과로사로 인해 매년 수십 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최대 근로 허용 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 전인 2017년에는 매년 수백 명이 과로로 목숨을 잃었고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후에도 한국에서는 과로사가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는 부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한 원동력 중 하나가 장시간 노동이지만 근로시간 상한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은 그 이면에 심장마비와 산업재해, 졸음운전 등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서울 지역 페미니즘 단체 헤일의 심혜인 대변인은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이번 노동법 개정안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가 엿보인다며 한국은 높은 과로사 비율뿐 아니라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국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MZ세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에 직면한 한국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려던 계획을 이번 주 재고하게 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CNN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방법으로 주목받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를 보면 2021년 한국 근로자 연평균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에 이어 이미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수준이며 OECD 평균과 미국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로 소매점들은 손실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동안 원인으로 지적됐던 공급망 붕괴나 구인난의 원인보다 도난 증가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매점 절도는 단순 범죄를 넘어 조직 범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강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소매업 연맹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소매업의 손실액은 94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0년 908억 달러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손실액 증가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도난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소매점주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전체 절도는 73.2%, 조직범죄단과 종업원 절도는 71.4%씩 늘었습니다. 제겔 헤이즈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34회 연례 설문조사에서도 소매점 도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년 소매점의 도난 손실은 150억에서 2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2021년의 건당 손실액도 1,178.57달러로 2020년보다 26.6% 증가했습니다. FBI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소매점 도난 사건은 54만 8천 건으로 전체 절도 사건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절도 범죄의 검거 건수가 49건당 1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매년 2,600만 건으로 추정됩니다. 소매업 리더스 연합의 리사 러브루노 부사장은 소매업 절도가 갈수록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범죄단은 CBS와 월그린, 타겟에서만 800만 달러 어치를 훔치고 창고에 건강 미용 제품만 5천만 달러 어치를 쌓아놓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전국 소매업 연맹 조사에서는 소매점 절도의 조직범죄 증가율이 2021년 26.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매점의 80%가 절도뿐만 아니라 폭력과 공격적 행동을 경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절도가 심각해진 원인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판매와 구매가 일상이 될 정도로 익숙해지면서 훔친 물건의 판로가 넓어진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매점 범죄가 조직화했고 행태도 대담하고 폭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CBS의 마이클 디엔젤리스 대변인은 코로나 이후 도난 건수가 30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CBS 맨해튼 점포는 2달 사이에 20만 달러 어치의 물품을 도둑맞았습니다. 물품 보관 창고와 운반 트럭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도난품의 상당수는 아마존이나 이베이,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 팔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인폼 소비자법에 서명했습니다. 오는 6월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아마존 등 온라인 소매점은 거래량이 많은 제3자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또 구매자에게 이들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주와 애리조나, 뉴멕시코의 주 검찰총장은 소매점 도난 전담반 구성에 나섰으며 보석금 제도와 중범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 제정의 효과보다 터리 범죄가 전염병처럼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리튬아이온 배터리 안전 법안 패키지인 새로운 5개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 자전거 및 스쿠터 리튬 배터리 폭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브롱스에서 60대 남성이 화재로 숨졌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리튬 이온 배터리 폭발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작년 한 해 리튬 이온 배터리 폭발로 인해 총 22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총 147명이 부상당하고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리튬 이온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는 최소 33건으로 집계됩니다. 배터리 폭발 사고는 2020년 44건, 2021년 104건, 그리고 작년 216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혼잡한 교통으로 인해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에 나서는 시민들이 증가하며 화재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뉴욕시 의회는 화재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만 판매 및 대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리튬 배터리 화재 대응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에서 판매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추가로 규제하고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소방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5개 법안에 대해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 자전거 및 스쿠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위한 안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리튬 이온 배터리 규제 및 안전 지침 강화 법안과 전기 자전거 및 스쿠터 보관 및 주의사항 교육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 당국이 통행 금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주민들은 봄방학을 원치 않는다며 봄방학마다 몰려드는 학생들과 그로 인한 사건들을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 시 당국이 최근 봄방학을 맞아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19일 자정부터 20일 새벽 6시 사이에 통행금지 명령을 발동시켰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추가로 통금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통금은 봄방학 기간 파티 장소로 인기가 있는 사우스비치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통금 시간 해당 지역 식당 역시 접객이 금지되고 일부 도로는 봉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 이외 외부인은 호텔 예약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통금령은 17일 밤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데 이어 19일 새벽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면서 발동됐습니다. 댄 갤버 마이애미 비치 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군중과 총기류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금 발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 당국은 20일 회의를 열어 다음 주 이후 추가 규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애미 비치시는 지난해에도 2건의 총격 사건 이후 심야 시간 통금을 발령한 적이 있으며 2년 전에는 봄방학 기간 약 1,000명을 체포하고 수십 정의 총기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평화로운 마을에 봄방학마다 술과 고성, 총기 폭력이 급증하는 데 지쳤다며 봄방학을 원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수사당국에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약국 처방약과 똑같은 모양으로 둔갑한 뒤 중고교 내에서 대량 유통돼 이를 복용한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플레이노시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 3명이 최근 6개월 동안 펜타닐을 함유한 알약을 복용 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펜타닐을 함유한 알약을 가짜 약으로 지칭하면서 모든 부모가 이 알약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홈페이지에 알리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에 따르면 최근 마약 범죄 조직들이 이 알약을 합법적인 처방약과 비슷한 모양으로 대량 생산해 미국 내에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이 가짜 알약이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알프라졸람 등 합법적인 약과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며 아주 흡사한 모양의 두 알약 사진을 비교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인 25세에서 54세 미국인 중 팬데믹 이전에 회사를 그만둔 뒤 아직 복직하지 못한 경우가 3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저렴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부족이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도 지난달 내놓은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보육 서비스 부족이 노동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의 지난달 설문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90만 명이 보육기관을 다니지 않는 자녀 때문에 결근한 것으로 조사돼 팬데믹이 사라진 이후에도 보육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긴급 이사회를 갖고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서 의결한 정상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했으며 5명 구성위원회대에서는 찰스윤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5월 1일 이후 실질적인 회장 대행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뉴욕 한인회 이사 중 2명의 위원에 대한 임명권 역시 윤 회장에 부여하기로 의결하고 5월 1일 이후 이사회 구성과 권한 등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후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는 또 회칙 개정을 위한 회칙 개정위원회 발족과 이에 대한 모든 임명 권한을 찰스윤 회장에게 부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산하 정신건강클리닉과 공공보건부는 치매 가족을 돌보는 배우자와 자녀 또는 치매 증상자를 돌보는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케어기버 서포트 그룹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CS 케어기버 서포트 그룹은 베이사이드 한인 봉사센터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는데 일시는 3월에서 7월 넷째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등록비는 없으며 등록과 문의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KCS는 지난 1973년 뉴욕시 일원 한인사회에서 가장 먼저 설립됐고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사회봉사단체로 이민과 건강,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KCS는 최근 뉴저지주의 KCC 한인 동포회관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